서울의 심장은 비가 내리는 오후에도 결코 잠들지 않았다. 잿빛 하늘 아래 거대한 빌딩들은 마치 거인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그 표면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도시의 차가운 눈물 같았다. 거리에는 수천 개의 넌사인이 깨어나 젖은 아스팔트 위에 흐릿한 색채의 강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우산 아래 얼굴을 숨긴 채 바삐 걸었고 그들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이 떠들썩하고 화려한 도시의 한 구석 버스 정류장의 낡은 플라스틱 지붕 아래에 이하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24살의 해우는 며칠째 계속된 아르바이트로 인해 온몸이 쑤시는 듯한 피로를 느꼈다. 아침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오후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채우고 저녁에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녀의 하루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써야만 겨우 동생의 학비와 월세를 감당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혜연이 고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그녀는 어린 남동생 이하준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가장이 되었다. 명문대에 합격한 똑똑한 동생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하준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만 있다면 혜은은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우우. 혜은은 입에서 하얀 김을 뿜어내며 차가워진 손을 비볐다. 낡은 코트는 차가운 가을비를 막아주기엔 역부족이었다. 발끝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느낌이 불쾌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내일 있을 대기업 아우라 그루비의 서비스직 인턴 면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규직도 아닌 고작 3개월짜리 인턴이었지만 혜은에게는 절실한 기회였다. 만약 합격한다면 지금처럼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길가에 멈춰선 검은색 세단에 닿았다. 비에 젖어 더욱 짙어진 검은색 차체는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최고급 세단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차창은 짙게 선팅이 되어 있어 안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었다. 마치 다른 세계의 존재처럼 혜은이 사는 세상과는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었다. 혜은은 자기도 모르게 그 검은 유리창을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피곤에 절어 푸석한 얼굴 질끈 묶어 올린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비에 젖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초라한 행사에게 잠시 기가 죽었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하은, 정신 차려야지. 내일은 웃는 얼굴로 면접관들을 만나야 해.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꼬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경직된 미소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치 가면을 쓴 광대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모습이 우스워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게 아니지. 좀 더 자연스럽게. 혜은은 다시 한번 시도했다. 이번에는 좋은 기억을 떠올리기로 했다. 장학금을 받고 기뻐하던 동생, 하준의 얼굴 따뜻했던 엄마의 품 칭찬에 인색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 딸 다 컸네 라고 말해주셨던 순간.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녀의 얼굴에서 힘이 빠지고 딱딱했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입꼬리가 자연스러운 호선을 그렸고 피곤에 지쳐있던 눈에도 반짝이는 생기가 돌았다. 그것은 단순히 예쁜 미소가 아니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한 인간의 굳은 의지와 내면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배어나오는 진실된 웃음이었다. 그녀는 그 미소가 마음에 들었는지 몇 번 더 연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 이하은. 그녀는 스스로를 응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거울로 사용했던 바로 그 검은 유리창 너머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차 안의 공기는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적당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서는 은은한 향이 풍겼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은 태블릿 PC에 떠있는 분기별 실적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잘 깎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언제나 냉철한 이성으로 빛났다. 회장님, 앞쪽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어 길이 조금 막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김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지훈은 하는 낮은 소리로 대답했을 뿐 여전히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에게 시간은 돈이었고 길 위에서 허비하는 1분 1초가 아까웠다. 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들의 향연에 눈이 피로해졌을 때 그는 무심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였다. 그의 시야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비를 피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차창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는 웃음을 연습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세상의 온갖 종류의 웃음을 봐온 사람이었다. 사업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가식적인 웃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첨하는 비굴한 웃음, 그의 재력과 지위를 보고 보내는 탐욕스러운 웃음. 그 모든 웃음들은 정교하게 계산된 것이었고 그는 그것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이골이 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저 여자의 웃음은 달랐다. 처음에 어색한 미소는 서툴렀지만 필사적이었고 무언가를 떠올린 뒤에 피어난 두 번째 미소는 놀라울 정도로 투명하고 따뜻했다.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 위로 피어난 그 미소는 마치 척박한 땅을 뚫고 핀 한 송이 들꽃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왜 저렇게 웃음을 연습하는 것일까? 내일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기까지 그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저 여자의 미소는 그의 이성적인 분석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의 메마른 감성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감정의 파문이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일렁이기 시작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자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강지훈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곧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탔다.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평범해서 금방이라도 잊힐 것 같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를 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짧은 순간에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에 맞서는 인간의 존엄성이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의지였다. 그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벌이는 치열한 전쟁과는 또 다른 종류의 그러나 더욱 근원적인 투쟁이었다. 김 비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미묘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네, 회장님. 늘 그렇듯 빈틈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방금 저 버스 정류장에 있던 여자. 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김 비서는 의아했지만 묵묵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회장님이 개인적인 일, 특히 여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알아보아. 저 여자가 누구인지 모든 것을. 명령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김 비서는 조금 놀랐지만 곧바로 표정을 갈무리하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유능한 비서의 방식이었다. 강지훈은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자가 서 있던 자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도시의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방금 전 보았던 그 환한 미소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홀로 떠있는 별처럼 그의 삭막했던 세상에 작은 빛 하나가 들어온 것 같았다. 한편 만원 버스에 몸을 실은 해우는 차창에 맺힌 물방울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운명적인 시선이 자신에게 닿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일 면접에서 입을 옷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뿐이었다. 버스는 거대한 도시의 혈관을 따라 묵묵히 달렸고 해운을 그녀의 작고 낡은 집으로, 그리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운명의 문턱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면접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해운은 매일 휴대폰만 초조하게 들여다보았다.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준다는 인사, 담당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면접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답변을 했고 연습했던 미소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경쟁자들의 화려한 경력과 세련된 옷차림을 떠올리면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역시 무리였을까. 결국 체념한 하은이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다시 뒤지던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네, 이하연 씨 되십니까? 여기는 아우라그룹 인사팀입니다. 순간 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리는 그녀에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연은 귀를 의심했다. 네,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신 서비스직이 아닌 기획전략본부 쪽으로 배치가 되셨습니다. 관련 전공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면접 당시 보여주신 분석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임원진의 특별 추천이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기획전략본부, 아우라 그룹의 핵심 부서이자 그룹의 미래를 그리는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다는 곳. 해운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서비스직 인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는데 기획전략본부라니. 뭔가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얼떨결에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친 해운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볼을 꼬집어봐도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특별 추천을 한 임원이 바로 아우라그룹의 총수 강지훈이라는 사실을. 김비서로부터 그녀의 이력서를 보고받은 지훈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잊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시절 내내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독학으로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한 이력. 그의 눈에는 흙 속에 묻힌 진주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서비스직에 앉혀두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진짜 잠재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첫 출근날 해우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넘게 고민했다.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정장을 골라 입었지만 몇 년 전에 산 탓에 유행이 조금 지난 디자인이었다. 그래도 깨끗하게 세탁하고 정성껏 다림질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아우라 그룹의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유리성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해우는 압도적인 화려함에 숨을 멈췄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거대한 샹들리에에서는 눈부신 빛이 쏟아졌다. 명품 브랜드의 옷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은 마치 패션쇼의 한 장면 같았다. 해은은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배치된 기획전략본부는 35층에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팀장은 그녀를 간략하게 팀원들에게 소개했다. 몇몇은
의례적인 미소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눈에는 노골적인 의구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특히 젊은 여직원들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무언가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이번 인턴 전공도 완전 다른데 어떻게 기획전략본부로 들어왔대? 누가 알아, 무슨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나 보지. 해우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애써 태연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자리는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옆에 가장 구석진 곳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초에 이사님 오셨습니까? 팀장이 굽실거리며 다가갔다. 최민준 이사. 그는 기획전략본부를 총괄하는 실세였다. 야심에 가득 찬 눈과 얇은 입술은 그가 얼마나 냉혹하고 계산적인 인물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팀장의 보고를 건성으로 들으며 사무실을 훑어보다가 구석에 서 있는 해운을 발견했다. 사애로운 인턴인가? 아, 앤네. 오늘부터 출근한 이하은 인턴입니다. 최민주는 해운에게 다가와 그녀의 이력서가 놓인 책상을 툭툭 쳤다. 이런 경력으로 어떻게 우리 부서에 들어왔지? 요즘 인사팀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는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해운을 한번 훑어보고는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한마디에 사무실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이제 하은은 공식적으로 낙하산이자 이물질로 낙인 찍혔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그녀를 챙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회의록 정리 서류, 복사 선배들의 커피 심부름 같은 허드렛일 뿐이었다. 해운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애썼다. 복사를 할 때도 그냥 하는 법이 없었다. 서류의 내용을 훑어보며 부서가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업무가 어떤 프로세스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했다. 선배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으며 업계 용어와 시장의 흐름을 익혔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였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획전략본부에 비상이 걸렸다. 아우라그룹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신규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루미너스의 론칭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마케팅 전략의 핵심 근거가 될 소비자 데이터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최민준 이사는 불같이 화를 냈고 팀 전체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 매달려 정신없이 바쁜 와중 아무도 해운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팀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 해운의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이부와 이하은 인턴. 이건 3년 전에 실패했던 벨라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야. 지금 정신없으니까 이거 좀 분류해서 창고에 갖다 놔. 절대 섞이거나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것은 누가 봐도 신입 인턴을 귀찮게 해서 멀리 떼어놓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지시였다. 벨라는 아우라 그룹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기록된 프로젝트였다. 지금의 루미너스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다. 하지만 해운은 군말 없이 상자를 받아들었다. 먼지 쌓인 자료실에서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폐기 서류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료들을 단순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방대한 양의 설문조사 결과 판매 데이터 고객 불만 접수 기록,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독학으로 익힌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 그녀는 엑셀 프로그램을 열고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숫자와 텍스트 속에서 그녀는 모두가 놓치고 있던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다. 벨라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은 제품의 품질이 아니었다. 문제는 잘못된 타겟 설정과 시대에 뒤떨어진 마케팅 메시지에 있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현재 루미너스 프로젝트가 거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우는 밤을 새웠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몇 개의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벨라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 및 현 루미너스 프로젝트에 대한 재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고작 한 페이지짜리 짧은 보고서였지만 그 안에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여전히 전쟁터였다. 최민준 이사에게 보고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팀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팀장은 밤샘 작업으로 핏발이 선 눈을 하고 있었다. 대체 뭐가 문제야? 왜 예측 데이터가 계속 빗나가는 거냐고. 그때 하연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저 어제 주신 벨라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다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팀장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지금 그 낡아빠진 자료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바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하지만 그의 시선이 혜은이 내민 한 장의 보고서에 닿는 순간 그의 말은 그대로 멈췄다. 보고서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빼앗아 들고 읽기 시작했다.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눈은 점점 더 커졌다. 이걸 인턴이 혼자서 했다고. 같은 시각 45층 회장실. 강지훈은 김비서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기획전략본부가 데이터 오류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이사가 상당히 격노했다고 합니다. 지훈은 말없이 턱을 괜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의 화면에는 기획전략본부의 내부 공유 폴더가 띄워져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 이하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파일이 업로드되었다. 벨라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 그는 파일을 클릭했다. 간결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분석, 명확한 그래프, 그리고 날카로운 재현.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진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는 일부러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이 시험을 그녀가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리고 기획전략본부의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팀원들은 팀장의 손에 들린 한 장의 보고서를 둘러싸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팀장은 보고서와 하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하은 씨,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하은은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조용히 대답했다. 팀장님께서 지시하신 자료 분류 작업,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순수한 질문에 사무실 안에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파문의 중심에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한 인턴 사원 이하은이 서 있었다. 이하은이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기획전략본부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녀가 작성한 한 장짜리 보고서는 최민준 이사가 주재하는 전체 회의에서 루미너스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팀장은 모든 공을 혜은에게 돌렸고 최민준은 마지못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공로를 인정해야만 했다. 이하은 인턴 수고했네. 보잘것없는 자료 속에서 중요한 통찰을 찾아내다니 운이 좋았군.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보다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운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는 혜은의 능력을 애써 폄하하려 했다. 하지만 사무실의 분위기는 이미 변해 있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질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허드렛일만 하던 혜은에게 정식으로 루미너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리서치 업무가 주어졌다. 이 모든 변화를 45층 회장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강지훈은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최민준이라는 남자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변수는 어떻게든 제거하려 드는 권력욕에 중독된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었다. 그는 분명히 이하은이라는 변수를 가만두지 않을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최민주는 혜은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보잘것없는 학력과 경력. 그런데 어떻게 기획전략본부, 그것도 자신의 팀에 들어왔을까? 그는 인사팀을 압박해 그녀의 입사 과정을 캐물었지만 회장님의 지시라는 철벽에 부딪혔다. 회장님, 최민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그는 최근 강지훈 회장의 동선에 대한 보고를 떠올렸다. 며칠 전 회장의 차가 공식적인 일정 없이 허름한 서민 동네에 한참을 정차해 있었다는 운전기사의 보고. 그는 설마 했지만 혜은의 주소지가 바로 그 동네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군. 저 계집애 회장님의 숨겨진 여자였어. 그렇게 결론 내린 최민준의 눈에 번뜩이는 사리가 스쳤다. 그에게 혜은은 더 이상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다. 회장의 눈과 귀가 되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심어진 첩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혹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로 격상된 것이다. 그는 혜은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이번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교묘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루미너스 브레우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론칭을 위해 대대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대행할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는 중요한 과업이 시작되었다. 여러 유수의 대행사들이 입찰에 참여했고, 기획전략본부는 그들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종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 혜은은 제안서 취합 및 팀원들의 내부 평가 자료를 정리하는 실무를 맡게 되었다. 중요한 일이었지만 경력이 짧은 인턴에게는 적합한 수준의 업무로 보였다. 누구도 이것이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최민주는 입찰에 참여한 스타마케팅이라는 대행사와 오랫동안 검은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 그는 이번 계약을 스타마케팅에게 넘겨주고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길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박 대리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인 인사이트 크리에이티브의 제안서를 낡은 버전으로 바꿔치기 해. 그리고 내부 평가 데이터 파일을 살짝 손봐서 최종 집계 때 스타마케팅이 근소한 차이로 1위를 하도록 만들어. 모든 책임은 저 인턴 계집애가 뒤집어쓰게 될 거야. 일 처리는 흔적도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박 대리는 최민준의 충실한 개였다. 그는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서버에 접속해 아무도 모르게 파일을 조작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의 제안서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구버전으로 바뀌었고, 평가 점수 데이터는 교묘하게 왜곡되었다. 모든 디지털 흔적은 혜은의 IP 주소를 거쳐간 것처럼 위장되었다. 드디어 최종 선정 회의가 열리는 날.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혜은은 밤새 정리한 평가, 취합 자료를 팀장에게 보고했다. 팀장은 자료를 검토한 후 최민준 이사에게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내부 평가 점수 및 제안서 경쟁력을 종합한 결과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는 스타마케팅이 선정되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이트 크리에이티브의 담당자가 벌떡 일어났다. 이의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최종 제안서와 방금 화면에 나온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시선이 최종 자료를 정리한 혜은에게로 쏠렸다. 최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불호령을 내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고작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취합도 제대로 못하나. 이혜은 인턴.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내가 지금 얼마나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뻔했어. 아니, 어쩌면 실수가 아닐지도 모르지. 혹시 스타마케팅한테서 돈이라도 받은 거 아니야? 뇌물을 받았다는 끔찍한 모함까지 더해지자
해운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굳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그 순간 하연의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그녀는 분명히 모든 파일을 여러 번 확인했다. 이런 실수가 나올 리가 없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건이었다. 해운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최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사님,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모든 자료의 제출 기록과 데이터 로그를 다시 검토하여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최민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지만 여러 업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요청을 거절할 명분은 없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조다. 단 하루의 시간을 주지. 내일 아침까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넌 회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및 데이터 조작 혐의로 고소당할 각오를 해야 할 거다. 회의는 중단되었고 하연은 싸늘한 시선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고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그녀의 밤샘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최종 파일만을 보지 않았다. 회사의 내부 서버에 접속해 모든 파일의 생성 및 수정 기록을 시간대별로 추적했다. 각 대행사에서 제안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시간과 서버의 파일이 업로드된 시간을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인사이트 크리에이티브의 제안서 파일은 공식 제출 마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외부 IP가 아닌 회사 내부 IP 주소에 의해 수정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또한 평가 점수 데이터 파일 역시 심야 시간에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접근하여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 사용자의 계정은 바로 최민준의 신복인 박 대리의 것이었다. 자하스다. 해운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다. 박 대리가 범인이었지만 그가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리는 만무했다. 그의 뒤에는 분명 최민준 이사가 있었다. 하지만 하연은 아직 축배를 들 수 없었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디지털 증거일 뿐 박 대리와 최민준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박 대리는 분명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 저질렀다고 하거나 혹은 또 다른 거짓말로 빠져나갈 것이다. 꼬리는 잡았지만 몸통을 잡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모니터와 씨름한 하연의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피로 대신 차가운 투지로 불타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은 막아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얼마나 교활하고 위험한 존재인지를 똑똑히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생활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이 전쟁에서 패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조작된 로그 파일의 사본을 자신의 개인 USB에 조용히 저장했다. 이제 반격의 무기는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이해운은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처럼 결연한 표정으로 아우라 그룹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밤을 새워 붉게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냉철한 이성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거대한 악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담겨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회의실로 호출되었다. 어젯밤의 소동으로 인해 사무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최민준 이사와
초조한 얼굴의 팀장,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의 인사팀 직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 된 듯한 구도였다. 그래, 밤새 뭘 좀 찾아냈나? 최민준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다. 그는 혜은이 기껏 해와야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감정에 휩쓸려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떤 경우든 그녀를 무능하고 감정적인 인턴으로 몰아가 처리해버릴 자신이 있었다. 혜은은 대답 대신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의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다. 그녀가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자 최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안으로 들어섰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김 비서의 등장에 최민준을 포함한 모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회장의 그림자이자 복심인 그가 이런 실무적인 회의에 나타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 비서는 최민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혜은을 향해 말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이번 광고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오류건에 관련된 모든 원본 서버 로그와 관련 자료를 회장실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하윤 인턴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서버 로그에 대한 임시 접근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회장의 직접 개입. 이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다.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일개 인턴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혜은을 짓밟아 없애려 했지만 거대한 방패가 그녀의 앞을 막아선 형국이었다. 혜은은 놀라움에 잠시 김 비서를 쳐다보았다. 회장님,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그가 왜 자신을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즉시 깨달았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조사한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서버 로그 기록을 띄우고 어젯밤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사이트 크리에이티브의 최종 제안서 파일은 공식 마감 시한이었던 오후 6시 이후인 밤 11시 14분에 내부 IP 주소를 통해 수정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평가 점수 취합 파일 역시 동일한 IP 주소에 의해 접근 및 수정된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박 대리의 이름이나 최민준 이사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저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만을 나열했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해서 누가 범인인지를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리고 그 IP 주소의 사용자는 그녀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 할 때 최민준이 다급하게 말을 끊고 일어섰다. 교기까지 박 대리 지금 당장 이리로 들어와. 잠시 후 사색이 된 박 대리가 회의실로 불려왔다. 그는 최민준의 살기등등한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고개를 숙였다. 모든 증거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제가 혼자 저지른 짓입니다. 스타 마케팅의 팀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이하은 인턴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는 최민준이 미리 지시한 대로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렸다. 최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 대리의 뺨을 내리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연기했다. 이런 멍청한 놈, 어떻게 내 밑에서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인사팀은 뭘 하고 있나. 저런 놈은 즉시 해고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해. 모든 것은 최민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박 대리 한 명을 희생시켜 꼬리를 자르고 자신은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상사로 포장되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특히 최민준과 혜은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최민준이 회의실을 나가며 혜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갈 때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섬뜩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그날 오후 강지훈은 일부러 최민준과 단둘이 마주칠 상황을 만들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는 두 사람의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조의 이사.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최민준의 얼굴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나는 우리 아우라 그룹에서 재능과 정직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재능 있는 직원을 억압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그게 누구든 용납하지 않을 생각이야. 앞으로는 팀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라네. 하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최민준은 주먹을 꽉 쥐며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서둘러 내렸다. 두 사람의 적대감은 이제 가면 아래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졌다. 그날 저녁 퇴근을 준비하던 하연에게 김 비서가 다가왔다. 이하은 씨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하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김 비서를 따라 45층 회장실로 향했다. 거대하고 고요한 회장실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와스나,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젊고 잡지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혜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우는 딱딱한 용건부터 꺼내지 않았다. 그는 혜은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동생은 공부 잘하고 있나? 데이터 분석 공부는 언제부터 독학으로 한 거지? 그의 질문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다정해서 혜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지우는 그녀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놀랄 것 없어. 이하은 씨를 이 회사로 데려온 게 나니까. 그는 그날 비오는 버스 정류장에서의 이야기를 꺼냈다. 차창을 거울 삼아 필사적으로 미소를 연습하던 한 여자의 모습을. 그 모습에서 평범함을 가장한 비범한 의지를 보았다고. 나는 그때 봤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사람의 강인함을.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었네. 내 예상이 맞는지. 혜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가장 초라하고 절박했던 순간을 이 남자가 보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칭찬했다. 내가 준 것은 권한뿐이었어. 함정을 파헤치고 진실을 증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은 이하은 씨 자신이야. 절망에 빠지는 대신 냉철하게 분석하고 행동했지. 아주 인상적이었어. 그의 칭찬은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처음이었다. 자신의 가난한 배경이나 초라한 학력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능력과 의지를 인정해준 사람은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멀게만 느껴지는 회장님이 아니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진가를 처음으로 발견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깊은 감사와 함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훈이라고 불러. 회사 밖에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혜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차갑고 외로운 제국의 황제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들꽃 사이에 보이지 않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운명의 첫 만남 이후 그들의 마음이 처음으로 포개어지는 순간이었다. 강지훈과의 만남 이후 이하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인턴이 아니었다. 자신의 뒤에 든든한 지지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용기를 얻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먼저 공격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최민준이라는 독사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언젠가 다시 그의 동리에 물릴 것이 분명했다. 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임시 서버 접근 권한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그것은 강지훈이 그녀에게 준 무언의 신뢰이자 기회였다. 혜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낮에는 루미너스 프로젝트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며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았고, 밤에는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아우라 그룹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라는 바닷속으로 깊이 잠수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최민준 이사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이 과거에 총괄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파일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재무보고서, 계약서 협력업체, 리스트 내부 감사자료 등 수십 년치의 데이터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방대한 정보의 양에 압도되어 길을 잃었겠지만 혜은은 달랐다. 그녀는 숫자의 흐름 속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찾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며칠 밤을 샌 끝에 그녀는 마침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다. 최민준이 주도한 프로젝트들에서는 유독 특정 하청업체들과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 업체들은 대부분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생회사이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회사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회사들과의 계약금은 언제나 시장 평균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찾았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이것은 분명 비리의 증거였지만 최민준 같은 노회한 인물이 빠져나갈 구멍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을 리 없었다. 모든 거래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그저 부실한 업체 관리라는 질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혜은은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최민준이 과장 시절에 담당했던 10년도 더 된 과거의 프로젝트 파일까지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신기술 중소기업 M&A 프로젝트라는 낡은 폴더 하나가 들어왔다. 호기심의 폴더를 클릭한 그녀는 그 안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발견했다. 아우라 그룹이 기술력을 가진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인수합병하려 했던 프로젝트였다. 리스트를 훑어내리던 하은의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얼어붙었다. 은성테크, 은숭텍.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은성테크.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작은 회사의 이름이었다.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개발하던 작지만 강한 회사. 혜은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납땜을 하던 그의 넓은 등을 보며 자랐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은성테크 관련 하위 폴더들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비극의 모든 기록이 차갑고 사무적인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었다. 당시 과장이었던 최민준은 은성테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정상적인 인수 제안을 하는 대신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먼저 은성테크에 대규모 부품 공급 계약을 제안하며 접근했다. 아버지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제안이었다. 아버지는 최민준을 은인으로 생각하며 회사의 모든 기술 자료와 정보를 그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최민준은 아버지에게서 핵심 기술을 빼돌린 뒤 갑자기 계약서에 없던 트집을 잡아 납품을 거부하고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동시에 그는 아버지가 거래하던 다른 모든 회사에 압력을 넣어 은성테크와의 거래를 끊게 만들었다. 자금줄이 막히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기술마저 도둑맞은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결국 은성테크는 파산했다. 그리고 최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산한 회사의 모든 자산과 특허권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차장으로 승진했다. 혜은은 모니터 화면을 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문서에 찍힌 날짜들은 그녀의 기억 속 가장 끔찍했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회사가 파산하던 날,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던 날, 평생 알아놓은 적 없던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쓰러지시던 날, 그리고 결국 병상에서 눈을 감으시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셨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그저 운이 나빴거나 아버지가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약탈이었다. 최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탐욕이 그녀의 가정을, 아버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최민준이 왜 그렇게 자신을 경계하고 내쫓으려 했는지,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이름 이하은을 보고 은성테크, 이 사장의 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 그녀의 존재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였을 것이다. 아, 아빠. 혜우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최민준에 대한 불타는 증오가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샘이 마를 때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기색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USB에 은성테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복사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비리 폭로 사건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빼앗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복수였다. 최민준은 그녀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짓밟은 원수였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혜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고, 고요한 사무실에 그녀의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한 조각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혜우는 밤새 모은 자료를 USB에 담아 품에 안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던 그녀는 이제 혼자서는 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민준은 단순한 비리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깊숙이 뿌리내린 독버섯이었다. 그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녀는 김비서에게 연락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김비서님, 회장님을 긴급하게 뵙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의, 그리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평소와 다른 그녀의 비장한 목소리에 김비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실로 오라는 연락이 돌아왔다. 강주우는 밤새 잠을 설친 듯한 하은의 헬쑥한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무서운 일이지 최 이사가 또 아닙니다. 하은은 그의 말을 끊고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이 안에 제 과거와 회장님께서 뿌리 뽑아야 할 아우라 그룹의 진짜 암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은성테크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그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볼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고 무섭게 변해갔다. 온화함은 사라지고 냉혹한 기업의 총수로서의 날카로운 분노가 그의 눈에서 이글거렸다. 최민준이 한 유망한 중소기업을 어떻게 유린하고 파괴했는지, 그로 인해 한 가정이 어떻게 풍비박산 났는지가 서류와 데이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 은성테크의 대표가 이하은 씨의 아버님이었나.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목소리 끝에 서린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이끄는 아우라 그룹의 이름 아래 이렇게 추악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눈앞에 이 작은 여인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을 거대한 슬픔에 대한 깊은 연민이 그의 마음을 휘저었다. 그는 뒤를 돌아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전사처럼 굳건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결심했다. 이건 더 이상 이하윤 씨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내 싸움이기도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초해민주는 아우라 그룹의 수치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 독버섯을 뿌리 뽑겠어.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동맹이야. 이하은 씨는 내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고 나는 이하은 씨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지. 그의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감정이 결합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었다. 그때부터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혹은 호감을 가진 남녀의 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완벽한 파트너가 된 것이다. 강지훈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그룹 내에서 자신만이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비밀 감사팀을 소집했다. 그리고 법무팀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혜은이 찾아낸 자료를 법적으로 검토하게 했다. 혜은은 더 이상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숨어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회장 직속의 안전한 비밀 사무실을 제공받았고 감사팀과 협력하며 최민준의 비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평범한 인턴으로 밤에는 회장의 비밀 참모로 하연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강지훈과의 회의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민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그의 약점을 파고들 전략을 세웠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도 급격하게 좁혀졌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문득 서로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다. 혜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동생에 대한 애틋함을 이야기했고 지우는 아무도 모르는 재벌 총수로서의 고독과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 고백했다. 어느 늦은 밤 수많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하은이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은 모든 게 꿈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지우는 따뜻한 커피를 그녀의 앞에 놓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각 꿈이 아니야. 이건 이하은 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현실이야. 나는 그저 당신이라는 보석을 조금 일찍 발견했을 뿐. 그의 다정한 눈빛과 목소리에 혜은의 심장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 남자를 깊이 의지하고 있으며 그의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일에 몰두할 때 보여주는 하은의 놀라운 집중력과 날카로운 지성에 감탄했고 고된 상황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가 지금껏 만나온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그녀는 그의 재력이나 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인간의 내면을 똑바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혜은이 찾아낸 과거, 은성테크 사건의 비리 패턴과 최근의 스타마케팅, 리베이트 사건의 자금 흐름을 연결한 결과 최민준이 수십 년간 차명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모든 자금의 종착지는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진 순간이었다. 증거를 손에 쥔 그날 밤 두 사람은 회장실에서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다음 주에 정기이사회가 열려 그날 모든 것을 끝낼 거야.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혜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혜은은 그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회장님이 아닌 그의 이름으로 불렀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더 고마워, 혜은 씨. 내 삭막했던 세상에 빛이 되어줘서.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의 그림 같았다. 이성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 일에서는 최고의 파트너였고 삶에서는 서로의 유일한 구원자였다. 거대한 폭풍전야 그들은 가장 고요하고 완전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정기이사회 날이 밝았다. 본사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위 임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기류가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최민준 이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몇 년간 공들여 준비한 대규모 신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통과시키면 그룹 내에서 그의 입지는 회장 바로 아래까지 치솟게 될 터였다. 그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이 거대한 성공으로 완벽하게 덮어버릴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완벽하게 묻혔다고, 그리고 이하은이라는 애송이 인턴 하나쯤은 언제든 밟아버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민준의 발표 차례가 왔다. 그는 유창한 언변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장밋빛 미래와 막대한 예상 수익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서는 감탄과 함께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최민준이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회의를 주재하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순식간에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초에 이사 훌륭한 발표였네. 하지만 그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이사회에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중대한 내부 사안이 있어 먼저 처리해야겠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최민준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강지훈은 김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비서는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안으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단정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주눅들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당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하은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최민준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았고 다른 이사들에게는 의아함을 안겨주었다. 일개 인턴 사원이 감히 이 신성한 공간에 발을 들이다니.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소개했다. 여기 있는 분은 기획전략본부의 이하은 씨일세. 내 직속 지휘 아래 특별 내부 감사를 진행해 온 책임자이기도 하지. 회장 직속. 특별 감사라는 단어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혜은은 이사들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의 노트북을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마지막 결전에 막이 올랐다. 그녀는 감정적인 비난이나 성급한 고발로 시작하지 않았다. 화면에 띄운 것은 차가운 데이터와 명백한 사실들이었다. 지금부터 아우라그룹 내부에서 발생한 심각한 데이터 조작 및 배임 행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슬라이드는 최근에 있었던 스타마케팅 사건이었다. 그녀는 조작된 서버 로그 기록과 리베이트 자금이 어떻게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이러한 부패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무려 10년 전부터 동일한 수법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음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은성테크였다. 그녀는 최민준이 어떻게 유망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회사를 파산으로 몰아넣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나이 많은 이사들 중 몇몇은 희미하게 그 사건을 기억하는 듯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나왔다. 혜연은 복잡하게 얽힌 금융 흐름도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강지훈의 비밀 감사팀과 함께 밤을 새워 완성한 최민준의 모든 비리를 관통하는 지도였다. 놀랍게도 최근 스타마케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유령 회사와 10년 전 은성테크를 헐값에 인수하며 부당 이익을 챙겼던 페이퍼 컴퍼니는 이름만 다를 뿐 실소유주가 동일한 회사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막대한 비자금이 조성되어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우발적인 비리가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자행된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었다. 혜연은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장을 띄웠다. 그곳에는 최민준의 사진과 함께 그가 주도한 모든 범죄의 목록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 모든 부패의 중심에는 바로 최민준 이사님이 계십니다. 거짓말이야. 최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성을 잃고 혜연을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제어, 미친 계집애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저런 인턴 나부랭이가 어떻게 그런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거지. 전부 불법으로 조작한 증거들이라고. 그가 발악하는 순간 강지훈이 차갑게 제지하고 나섰다. 모든 데이터는 내부 감사에 대한 CEO의 합법적인 권한 아래 접근된 것이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이미 금융범죄 수사대에 제출한 상태일세. 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핵심 증인도 있지. 강지훈이 신호를 보내자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얼마 전 해고되었던 박 대리였다. 그의 양옆에는 회사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자신의 형량을 감면받는 조건으로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한 그는 최민준의 모든 지시사항을 녹음한 파일과 내부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 박 대리가 입을 여는 순간 최민준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자신감과 교만함이 사라지고 패배한 늙은 짐승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회의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평생을 회사에 헌신했다고 믿었던 동료의 추악한 민낯의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지훈은 보안팀을 호출했다. 육중한 체구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무너진 최민준의 양팔을 붙들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한 시대의 권력자가 초라하게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소란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자신의 자리에 해오는 발표 단상에 서서 회의실을 가로질러 서로를 마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승리의 기쁨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역경을 함께 헤쳐온 동지애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마지막 전투가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최민준의 몰락은 아우라그룹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그룹의 핵심 실세로 군림해온 그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직원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아우라그룹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를 질타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위기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냉철하고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해 나갔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으며 최민준과 연루된 모든 비리, 임직원들을 가차없이 해고 조치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그룹의 낡은 관행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정성 있고 단호한 대응에 시장의 신뢰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격동의 시간 속에서 이혜은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화제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인턴 사원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영웅담처럼 퍼져나갔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며칠 후 임시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그 자리에서 강지훈은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중 모든 이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기업 리스크 및 윤리 경영팀이라는 신설 부서였다. 회장의 직속기관으로 그룹 내의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팀이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팀을 이끌어갈 초대팀장으로 저는 이하은 씨를 이사회의 이름으로 정식 임명하고자 합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능력과 강직함은 이미 모든 사람이 목격한 바였다. 몇 달 전 구석자리에서 커피 심부름이나 하던 인턴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아우라 그룹의 핵심적인 인물로 당당히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선물도 아닌 그녀가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낸 명예로운 자리였다. 정식 발령을 받은 날, 저녁 혜은은 꽃 한 다발을 사들고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차가운 비석 앞에 꽃을 내려놓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한 사회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빠 이제 하늘에서는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그리고 하준이. 저희 이제 정말 괜찮아요.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얼굴 위로 오랜 세월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과 한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에게는 마침내 평온한 시간이 찾아왔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회의도 긴급한 작전도 없었다. 어느 주말 오후 강지훈은 혜은을 채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다. 차가 멈춘 곳은 비 내리던 그날의 낡은 버스 정류장이었다. 여길 왜? 하연이 의아해하자 지훈은 차에서 내려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니까. 내 세상이 멈추고 당신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곳. 그는 그날 차 안에서 그녀의 미소를 보았을 때의 심정을 고백했다. 메마르고 삭막했던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들어온 한 줄기 따뜻한 빛이었다고. 혜은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가장 초라했던 모습이 그에게는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는 사실이 묘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데이트는 소박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혜은이 동생과 자주 가던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함께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고 화려한 오페라 극장 대신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직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특별한 연인이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오고 첫눈이 내리던 밤, 지훈은 혜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의 집 거실에서 그는 혜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하연 씨, 당신은 내게 단순한 사랑 그 이상의 의미야. 당신은 나의 구원이었고 나의 세상이었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이유였어.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있었다. 이제 이래서의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겠어. 당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가 평생에 걸쳐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줄게. 나와 결혼해줘, 혜은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다. 그녀가 꿈꿔왔던 그러나 감히 바라지는 못했던 달콤한 인생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부와 명예로 채워진 삶이 아니었다.
진실한 사랑과 깊은 존중, 그리고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가득 찬 따뜻한 삶이었다. 네, 좋아요, 지훈 씨. 그녀의 대답에 지훈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들꽃은 마침내 자신만의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했다. 가난한 소녀가 차창 너머로 연습하던 미소는 이제 한 남자의 세상이자 그녀 자신의 행복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달콤한 인생은 그렇게 진짜로 시작되었다.